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군사원조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더 험프 수송로, 그리고 전설적인 플라잉 타이거즈 항공대까지 미국의 이 막대한 지원은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국민당 정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중국에 파견됐던 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이 장제스를 보고 한 말인데, 고집 세고 무지하며 편견에 가득 찬 폭군이라고 했어요. 원조 물자를 어떻게 쓸 거냐, 작전은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던 거죠. 서로 얼마나 불신이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름장은 불안한 승리입니다. 전쟁에선 이기고 있는데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세계대전의 전세는 분명 연합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정작 그 승리를 눈앞에 둔 국민당 정비는 내부에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과 싸우고 있었지만 국민당이 다스리던 지역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서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고 관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정부패로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죠. 굶주리다 못한 병사들은 총을 버리고 도망가기 일쑤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국민당은 민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었던 겁니다. 1945년 전쟁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짓말처럼 끝나버립니다. 봄에 일본의 마지막 대공세를 힘겹게 막아낸 뒤에 8월이 되자마자 원자폭탄 2방이 일본에 떨어지고 소련군이 만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집어삼켰던 그 지옥 같던 전쟁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거죠.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1,500만에서 2천만 명.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치른 인명피해입니다. 소련 다음으로 가장 큰 희생자 숫자였어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의 시작.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이 사라지자 중국 대륙에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는 또 다른 비극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막 시작된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가 그대로 중국 대륙에 옮겨온 겁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공산당을 지원하면서 일본군이 남기고 간 만주 땅과 막대한 무기를 넘겨줬고요. 남쪽에서는 미국이 국민당 군대를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주요 도시들을 먼저 차지하게 도와줬죠. 중국은 이제 초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붉은 중국의 부상. 이제 중국 대륙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최후의 결전,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됩니다. 내전의 흐름은 정말 극적으로 뒤바뀝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압도적인 무기로 공산당을 몰아붙였어요. 누가 봐도 국민당이 이기는 싸움처럼 보였죠? 하지만 공산당에겐 아무도 예상 못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심이었어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토지개혁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공산당은 1948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낮은 사기로 이미 속부터 골마있던 국민당 군대는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국민당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리고 빠르게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48년 하반기 단 4개월 만에 만주와 텐진, 쉬저우 전선에서 미국이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준 최정예 병력이 거의 100만 명이나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그냥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군대 자체가 공중분해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 망루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쫓겨났고 이 분단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12년간의 길고 긴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당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공산당은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민심을 얻으면서 힘을 키웠죠. 결국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생존투쟁이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길을 열어주게 된 걸까요?
하나의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의 인과관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37년부터 1949년까지 딱 12년입니다. 이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요, 한 나라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뒤바꿔버린 거대한 전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다 같이 싸우던 이 처절한 생존투쟁이 곧바로 자기들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그런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중국인들의 마음을 정말이지 심장을 울리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여 우리의 살과 피로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자.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인데 이보다 더 절박하고 비장한 외침이 또 있을까요? 이 가사 한 줄이 바로 당시 중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노래, 의용근 행진곡이 훗날 우리가 아는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모두가 함께 불렀던 이 저항의 노래가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외세와의 전쟁이 어떻게 내전의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핏빛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 불타는 국가입니다. 원래 모든 거대한 사건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국경에서 벌어진 사소한 총격전 하나가 불과 한 달 만에 중국 대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거대한 전쟁이 됐는지 그 운명의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외곽에 있는 마르코폴로 다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늘 있던 그런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죠. 그런데 딱 열흘 뒤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가 우리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3주 뒤 8월 13일에는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단 37일 만에 작은 불씨가 전면전이라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버린 겁니다. 이 상하이 전투는요, 석 달 동안 이어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소모전, 말 그대로 고기 분쇄기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특히 더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싸움의 무대가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던 국제도시 상하이였다는 거죠. 전 세계 외교관, 사업가, 기자들이 자기 눈으로 일본의 무자비한 공격을 생중계하듯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낸 생생한 기사들이 전 세계 여론을 일본에 완전히 등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상하이가 무너지고 일본군의 칼끝은 이제 다음 목표,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향합니다. 상하이에서의 후퇴는 곧 이어 닥칠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5만에서 30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난징이 함락된 뒤에 불과 6주, 딱 6주 동안 일본군 손에 학살당한 민간인과 포로의 숫자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죠.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이라고 알려진 6주간의 지옥이었습니다. 당시에 도시에 남아있던 소수의 서양인들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을 보면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 포로들은 그냥 집단으로 처형당했고요. 도시 전체가 약탈, 고문, 방화로 휩쓸렸습니다.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살아있는 포로를 총검술 연습용으로 썼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이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파족지세로 밀려오는 일본군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국민당 정부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절박함 속에서 스스로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 결정이 뭐였냐면 바로 중국의 어머니강이라고 불리는 황하의 둑을 일부러 터트리는 거였어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자국민 50만 명이 물에 빠져 죽고 5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 중 하나인데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일본군의 진격을 거의 늦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세계가 전쟁에 참전하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싸우던 중국의 전쟁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군대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정교군을 동원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힘겨운 정면 승부를 펼쳤고요. 반면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농촌으로 파고들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괴롭히는 게릴라전을 벌였죠. 지금은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았지만 이 두 개 전혀 다른 전쟁 방식이 나중에 중국의 운명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잠자는 거인 미국을 깨운 겁니다. 이 덕분에 4년 동안 정말 고립무원으로 싸우던 중국이 드디어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됐고요. 전쟁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참전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중국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광풍이었죠. 바로 문화대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돈에 빠뜨렸는지 그 생생한 역사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어떤 총성이나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의 이 한마디였어요. 자기 나라를 전면적인 내전에 빠뜨리겠다는 정말 믿기 힘든 선언이었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을 알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 자신의 권력이 슬슬 흔들린다고 느끼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마오쩌둥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마오쩌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정말 끔찍한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이 선으로 물러나야만 했죠. 하지만 마오쩌둥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급진적인 방법으로 다시 절대 권력을 되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놀랍게도 총이나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손바닥만한 작은 붉은 책 마오 주석 어록이었습니다. 나중에 리들 레드북으로 더 유명해지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 모아놓은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곧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증표였고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혁명의 성경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0억 부 이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 바로 이 마오 어록이었던 거죠. 마오쩌둥의 사상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대량으로 생산돼서 중국인 거의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졌고 서서히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60년 마오쩌둥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 이 네 가지 낡은 것들, 이걸 우리가 사구라고 부르는데 이걸 전부 다 때려 부숴라. 바로 이게 문화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 한마디는 뭐랄까 잠자고 있던 거대한 융을 깨운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순수했던 열정은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돌변해서 중국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력의 폭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죠. 스스로를 붉은 위병, 즉 홍위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티안안먼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그 작은 붉은 책을 들고 있었고요. 마오쩌둥을 향한 거의 광적인 충성심을 외치면서 그의 말 한마디면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이들이 바로 마오의 가장 충실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전사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은 심지어 국가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내이자 혁명의 선봉장이었던 장칭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때리는 건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영광이다 라는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하죠. 홍위병들의 광기 어린 행동에 아예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이제 그들의 폭력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제일 먼저 평생 존경받던 스승들이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두들겨 맞았고요. 지식인들은 인민의 적으로 몰려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투쟁대회의 희생양이 됐어요.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그 귀한 문화유산들은
낡은 것이라는 딱지 하나 붙어서 무참히 불태워지고 박살났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모든 질서와 상식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 광란의 폭풍은 거리에서만 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칼날은 마침내 공산당의 심장부, 바로 최고 권력층을 향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마오쩌둥은 아예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좌파를 도우라고, 다시 말해 이 숙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결과 폭력의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봐도 1967년 딱 한 해 동안 25만 명이 목숨을 잃고 75만 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죠. 이 광풍 앞에선 정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당시 국가 2인자였던 주석 류사오치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온갖 구타와 고문 끝에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반면에 나중에 중국 개혁 개방의 아이콘이 되는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를 따르는 놈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트랙터 공장으로 쫓겨났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보시다시피 숙청은 이렇게 철저하게 정치적이었고 한 사람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혁명은 마치 자기 꼬리를 물어뜯는 뱀 같았어요. 어제의 혁명 농지들이 하루아침에 숙청 대상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지금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마저도 이 숙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의 비극을 외면하고 침묵해야만 했죠. 하지만 10년 동안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이 기나긴 열병도 서서히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한 해에 벌어진 몇 가지 정말 큰 사건들이 이 광란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 해가 바로 1976년이었습니다. 1월에는 인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저우원나이 총리가 세상을 떠났고 그를 추모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가 무력으로 진압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9월 드디어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그 자신도 숨을 거둡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이 사라지자 10년간 중국을 뒤덮었던 그 광기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권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마오의 후계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이 모든 혼란과 비극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의 타겟이 된 건 바로 마오의 부인 장칭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핵심 인물 그룹, 이른바 4인방이었습니다. 마오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들은 전격 체포됩니다. 10년간의 광풍이 휩쓸고 간 중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대학은 10년 동안 문을 닫았고 그래서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산업 기반은 다 망가졌고 농민들은 1년에 평균 40달러를 버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된 거죠.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한 명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2번이나 숙청당했지만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남자, 바로 덩샤오핑이었죠.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에 담겼죠. 이게 바로 그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경제 발전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문화대혁명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깊은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겠죠. 한 사람의 권력욕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비극을 겪은 중국은 과연 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뼈아픈 역사는 오늘날의 중국,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위대한 도약이 이렇게 거대한 재앙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중국 대약진 운동, 그 야망과 광기, 그리고 비극적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49년입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상처로 깊이 신음하고 있었죠.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또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그 처절했던 내전까지. 이 기나긴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됐고 농촌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티에난먼 광장 망루에 한 남자가 딱 섭니다. 그리고 모여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죠. 네, 바로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이 순간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친 형광의 완성이었고 이 낡고 병든 나라를 자기 손으로 완전히, 정말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은요, 정말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꿈꿔온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실험에 바로 착수하죠. 낡은 건 모조리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그들의 의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새벽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내세운 구호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이런 거였지만요. 실제 권력 구조는 철저한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딱 소수의 공산당 최고 지도부 손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꼭대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마오쩌둥이 있었죠. 오랜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니까 당시에는 거의 살아있는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곁에는 2인자였던 류사오치, 또 노련한 외교관 저우원라이 같은 충성스러운 동지들이 딱 버티고 있었고요. 여기에 사회주의 형님국가였던 소련에서 파견된 약 1만 명의 고문단이 이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는 걸 도왔습니다. 공산당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은요, 수세기 동안 중국 사회의 뿌리였던 농촌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주계급을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로 규정하고 이들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해요. 지주들은 마을 광장으로 질질 끌려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분노한 농민들 앞에서 인민재판이라는 걸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소유했던 땅은 당연히 전부 몰수돼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뉘어 주어졌죠. 근데 이 과정이요, 그냥 땅만 뺏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피비린 내나는 숙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지주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돼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바로 이 끔찍한 희생을 딛고서야 공산당은 농촌의 그 낡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 대가로 약 3억 명의 가난한 농민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땅이라는 걸 갖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피해 숙청으로 농촌을 확실히 장악한 공산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건국 초기 5년 동안 중국은 안으로는 사회를 뜯어고치고 밖으로는 전쟁에 뛰어들면서 정말 숨가쁘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건국 초기 5년의 시간표를 보면요, 정말 빽빽합니다. 1949년에 나라를 세우자마자 국경을 안정시키겠다며 서쪽의 신장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요. 1950년에는 사회주의 맏형인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국제 무대에서 든든한 뒷배를 만들죠. 바로 그해 이웃 나라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자 막 세워진 나라로서는 엄청난 부담인데도 참전을 결정합니다. 1951년에는 남서쪽의 티베트를 병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국 영토의 윤곽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53년 소련 모델을 본떠서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5개년 계획에 막을 올립니다. 공산당의 목표는 단순히 영토나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의 생각, 그리고 삶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죠.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운 한자를 쉬운 간체자로 바꾸는 개혁도 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무자비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술과 언론은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고 과거 국민당에 협력했거나 자본가라는 이유로 반혁명분자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당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이 신생 중국에게는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라고 포장했어요. 이걸 통해서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에는 마오쩌둥의 친아들인 마오 아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됐고 타이완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죠.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은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소련이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덕분이에요. 석탄, 철, 강철 같은 핵심 산업 생산량은 당초 세웠던 야심찬 목표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심지어 이전까지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석유 산업까지 발전시켜서 중국이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산업화 성공의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업 분야였죠. 공산당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농민들한테 나눠졌던 땅을 다시 빼앗아서 거대한 집단 농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 농촌에 대한 당의 통제력은 훨씬 강해졌지만 이게 바로 훗날 닥쳐올 그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성공에 도취됐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불만을 파악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백화제방 운동인데요. 당을 향한 비판을 잠깐 허용했던 이 짧은 봄이 어떻게 그토록 혹독한 겨울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6년에 마오쩌둥이 갑자기 지식인들을 향해서 100개의 꽃을 피우고 100개의 학파가 논쟁하게 하라면서 당과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거 혹시 함정 아냐? 하면서 주저했죠. 근데 이내 진심이라고 믿고 그동안 쌓아뒀던 불만과 비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 맞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마오쩌둥과 지도부는 태도를 180도 바꿔버려요. 비판의 목소리는 독초가 되었고 반우파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최소 50만 명의 지식인들이 우파로 몰려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숙청에 선봉에 섰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훗날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끌게 되는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진 1958년 마오쩌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들하고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역사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기록된 그 광기의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산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확대해서 서구 경제를 따라잡겠다. 이 말처럼 대약진 운동의 목표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단 몇 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넘어서겠다. 이런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고 모든 중국인이 이 거대한 꿈을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실험의 중심에는 인민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국의 농촌을 수만 명 단위의 거대한 집단 공동체로 그냥 싹 다 묶어버린 거죠. 인민공사 안에서는 개인의 소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땅, 농기구, 가축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집에서 쓰던 솥이나 그릇까지 전부 공동의 것이 됐습니다. 개인 부엌은 이기심의 상징이라면서 폐쇄됐고 모든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공동식당에서 배급해주는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당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유토피아를 향한 이 거대한 꿈은 곧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 바로 대기근이 중국 대륙을 덮쳤습니다. 비극은 정말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오쩌둥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지방 간부들이요, 터무니없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고 실제 수확량을 몇 배씩 뻥튀기 해서 보고를 울린 거예요. 중앙정부는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지도 않은 곡물을 도시로 보내라면서 농촌을 쥐어짰습니다. 농민들이 먹을 식량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죠. 설상가상으로 농사에 집중해야 할 농민들은 집집마다 흙으로 만든 윤곽로에서 철을 만들라는 정말 황당한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 제대로 된 연료도 없이 만든 이 쇠붙이들은 당연히 그냥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죠. 결국 농사지을 사람은 없고 먹을 건 다 빼앗긴 농촌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불과 3년에서 4년 사이에 대약진 운동이 불러온 기근과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맙소사 무려 4,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중국 인구의 7%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1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 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재였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959년에 마침내 펑더하이 국방부장이 용기를 내서 마오쩌둥한테
이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펑더화이는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서 집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최고위급 장군마저 저렇게 되는 걸 본 다른 지도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수천만 명의 죽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1961년 공산당은 대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마오쩌둥은 공식적으로는 자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선으로 물러났지만 사실 이건 권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에 가까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에 들어갔어요. 비효율적인 인민공사 규모를 줄이고 굶주림의 원인이었던 공동식당을 폐지하고 또 농민들이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게 일부 사유재산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이 수천만 명의 악몽이 될 때 그 끔찍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는 걸까요? 대약진 운동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이념이라도 현실을 외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할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역사는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야망, 배신, 그리고 통일을 향한 끈질긴 투쟁.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장제스와 분열된 대륙의 운명을 건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5년 마지막 황제가 물러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중국은 사실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대한 전쟁터였죠.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뉜 체스판 같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판을 움직이는 건 바로 각자 개인 군대를 거느린 군벌들이었습니다. 150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한 나라의 군대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 땅을 자기들 멋대로 나눠갖고 서로 싸우던 군벌들의 사병을 전부 합친 숫자예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나라를 조각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모두가 그려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의 아버지 순원.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이제 그 거대한 꿈, 군벌을 몰아내고 진정한 통일국가를 세우겠다는 비전은 그가 가장 믿었던 후계자에게 넘어갑니다. 그의 이름, 바로 장제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백 개로 찢어진 분열된 국가의 현실을 보고요. 그 다음 통일을 향한 진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위태로운 평화와 이 평화를 뒤흔든 2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한 뒤 마침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동맹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극적인 순간까지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 장, 분열된 국가입니다. 군벌,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당시 중국의 권력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력한 군벌들이 북부와 중부의 광대한 영토를 꽉 잡고 있고요. 반면에 순원의 국민당은 저기 남쪽 광둥성 일대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국민당이 정말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공산당과 손을 잡는 제1차 국공합작이죠. 근데 이건 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아주 위험한 동맹이었어요. 장제스는 속으론 이랬던 거죠. 소련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은 너무 필요하지만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언젠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댈 가장 큰 적이야. 그러니까 목표는 딱 하나. 눈앞의 공동의 적인 군벌을 제거하기 위한 임시 동맹이었을 뿐입니다. 동맹 내부의 불신은 결국 행동으로 터져나오고 맙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이 자기를 몰아낼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920년 공산당이 음모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광저우에서 먼저 칼을 뽑아들죠. 정적들을 체포하고 공산당원들을 쫓아내면서 이 불안한 동맹 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2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통일을 향한 진군. 내부의 위협을 어느 정도 정리한 장제스는 마침내 순원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 준비를 마칩니다. 흩어진 중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역사에 남을 야심찬 군사작전, 바로 북벌의 막이 오릅니다. 북벌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장제스의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하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많은 군벌 부대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백기를 들고 국민당군에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의 적이 하루아침에 아군이 되면서 장제스의 병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불과 2년 만에 상하이,
난징, 그리고 옛 수도 베이징까지 중국의 심장부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정말 코앞에 다가오자 꾹꾹 눌러뒀던 갈등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네,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죠. 상하이는 당시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을 먼저 장악한 공산당이 노동자 봉기를 일으키면서 세력을 과시하자 위협을 느낀 장제스가 정말 상상도 못할 파트너랑 손을 잡아요. 바로 상하이의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던 범죄 조직 청방이었죠. 군대와 암흑가가 결탁해서 어제까지 함께 싸웠던 동맹 공산당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얼룩진 상하이 쿠데타 4.12 사건입니다. 12,000명. 이게 상하이 딱 한 곳에서만 살해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공산당원의 숫자입니다. 어제 동지가 하룻밤 사이에 제거해야 할 해충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배신은 이후 수십 년간 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일 기나긴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총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공산당을 숙청하고 1928년 마지막 주요군벌까지 쓰러뜨리면서 중국은 마침내 서류상으로는 단일 지도자 아래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통일된 걸까요? 현실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통일이라는 건 사실상 이름뿐이었던 거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수도 난징 주변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광대한 영토는 여전히 군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장제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뿐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었죠. 이 시기를 난징 10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참 양면적인 시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하이나 난징 같은 대도시에 사는 식여성이었다면 새로운 법 아래 교육받고 자유를 누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농민이었다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과 금주림 속에서 중앙정부의 근대화 구호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을 뿐이죠. 네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제스의 이 위태로운 공화국을 뿌리째 흔들 두 개의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공격적인 제국주의 일본과 끈질기게 살아남은 공산당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이 정말 어이없는 짓을 벌입니다. 만주에서 자기네 철도를 스스로 폭파하는 자작극을 벌인 거죠.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이걸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 조작된 만주 사변을 빌미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동북부 전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국가의 영토가 명백히 침략당했는데 장제스는 여기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낳는 결정을 내립니다. 외부의 저항에 앞서 내부의 안정부터. 그의 최우선 순위는 일본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 남아있는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장제스의 초공 작전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공산당은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렸죠. 결국 10만 명에 달하는 홍군은 근거지를 포기하고 살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무려 1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을 12번 왕복하는 거리의 대장정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행군 끝에 살아남은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이 거의 괴멸에 가까운 패배가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생존기는 훗날 그들의 건국 신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죽음의 행군 속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당의 절대 권력자로 우뚝 섭니다.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운명의 그날 1936년 12월 시안의 추운 겨울로 한번 가보시죠.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은 장쉐량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만주를 다스리던 군벌의 아들이었어요. 일본군에게 고향을 빼앗겼는데 일본이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공산당만 때려잡으려는 장제스를 보면서 정말 속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를 저지릅니다. 자기 총사령관인 장제스를 납치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안 사건입니다. 그는 총을 겨눈 채 장제스에게 요구합니다. 내전 멈추고 우리랑 같이 일본에 맞서 싸웁시다. 결국 포로 신세가 된 장제스는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숙적, 공산당 대표 저월라이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고 제2차 국공합작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불과 몇 달 뒤에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던 두 세력이
이제 외부의 거대한 적을 맞아서 억지로 손을 잡은 거잖아요. 과연 이 위태롭고 상상할 수 없었던 동맹으로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쪽은 국가의 공식적인 군대를 이끄는 총통, 장제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혁명가, 마오쩌둥, 이 두 거인이 벌인 숙명적인 대결, 중국 내전의 한복판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부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밀리던 군대, 거의 전멸 직전까지 쫓기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결국엔 거대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지 않는 역전 드라마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 있던 20세기 초의 중국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20세기 초 수백 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거대한 청나라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황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죠. 이 틈을 타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마치 옛날 춘추전국 시대처럼 일어나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또 한쪽에선 어떻게든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이,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에서 불어온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탄 세력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순홍이 이끈 신의 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이 세워졌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나라는 금방 힘 있는 군벌들 손에 조각조각 찢겨나갔죠. 이런 혼란 속에서 서구 열강에 저항하며 일어난 오사운동은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고, 마침내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됩니다. 한편 순원의 국민당은 흩어진 중국을 통일하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작은 세력이었던 공산당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일단 눈앞에 공동의 적, 저 군벌들부터 쓸어버리자는 거였죠. 하지만 이 동맹은 처음부터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달까요? 서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오직 군벌타도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 밑에 깔린 깊은 불신과 의심은 결국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1925년 국민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순원이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인물이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바로 군인 출신의 야심가 장제스였죠. 그는 공산주의를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순원 사후에 빠르게 당내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당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릅니다. 군벌을 몰아내는 북벌은 정말 파죽지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런데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장제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시커먼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맹이었던 공산당이 도시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제스의 눈에는 이게 그냥 세력 확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혁명이 끝나면 바로 국민당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위험한 불씨로 보였던 겁니다. 저 불씨를 지금 끄지 않으면 모든 걸 망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1927년 4월 장제스의 그 두려움은 상하이에서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싸우던 동지, 공산당원들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겁니다. 우리가 상하이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무려 5,000명에 가까운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함께 적을 무찌르자고 맺었던 동맹은 이렇게 동지의 피로 얼룩지며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맹은 끝났습니다.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제거 대상일 뿐이었죠. 장제스의 막강한 군대는 이제 오직 하나의 목표, 공산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난 공산당원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죠. 그들은 험준한 산과 넓은 농촌으로 숨어들었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모든 싸움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은 공산당 내부에서는 이제 어떡할 거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론대로 공업도시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이라는 젊은 지도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외쳤어요.
중국 혁명의 진짜 힘은 소수의 도시 노동자가 아니라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저 광활한 농촌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가난과 지주들의 착취에 시달려온 농민들의 그 분노야말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도시에서 몇 번 일으켰던 봉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당은 마오쩌둥의 노선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혁명의 중심 무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농촌의 자리를 잡자 장제스는 아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름부터가 살벌하죠. 초공작전. 풀을 베어 없애듯 공산당을 섬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 번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공산당이 숨어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상대가 안 됐던 마오쩌둥의 홍군은 정면 대결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대신 지형과 민심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벌였죠. 바로 그 유명한 게릴라전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딱 16글자로 요약돼요.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하고, 적이 멈추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피곤해지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술이었죠. 이런 전술은 손자병법 같은 중국의 고전 병법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거였는데요. 마오쩌둥은 이 전술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10손가락 모두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가락 하나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설프게 여러 부대를 건드려서 상처만 입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힘을 딱 한 곳에 집중해서 적의 부대 하나를 확실하게 전멸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기발한 게릴라 전술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1934년 장제스는 독일 군사 고문단까지 초빙해서 그야말로 빈틈없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5차 대공세를 펼쳤거든요. 이제 공산당은 숨 쉴 틈도 없이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모든 걸 버리고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934년 10월, 마침내 9만 명에 달하는 홍군 주력 부대가 필사의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대장정이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험난했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1년 동안 험준한 산맥과 거친 강을 거느고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등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국민당 군대의 공격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출발했던 9만 명의 병력은 고작 2만 5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건 명백한 패배고 끔찍한 후퇴였는데 오히려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국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여정을 이끌고 살아남은 마오쩌둥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의 유일하고 확고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물론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공식 역사에서는 이 대장정을 불굴의 의지로 승리한 영웅 서사시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행군 거리는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고 신화처럼 전해지는 영웅적인 전투들도 사실은 작은 규모의 교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죠. 또 군인과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납치하는 등 늘 인민의 해방군다운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장정 끝에 공산당은 간신히 살아남긴 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의 거대한 위협이 닥쳐오면서 중국 내부의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일본 제국의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중국을 야금야금 먹어들어오자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일단 힘을 합쳐서 일본부터 몰아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장제스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 들끓는 불만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1936년 12월 시안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공산당 토벌을 독려하러 시안에 갔던 총사령관 장제스가 되레 자기 부하였던 장쉐령에게 납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하 장군들은 장제스에게 내전을 멈추고 일본과 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특유의 꼿꼿함으로 반역을 하려거든 차라리 날 쏴 죽여라. 더 할 말 없다고 외치며 모든 협상을 거부했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아슬아슬한 협상이 오갔고 결국 장제스는 풀려납니다. 하지만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전 국민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공산당 공격을 멈추고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또 한 번의 불편한 동맹, 즉 제2차 국공합작을 맺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간 이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일단 멈추게 되고 중국은 거대한 중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공동의 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두 숙적의 전쟁은 이걸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싸움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을까요?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또 종이와 화약, 인쇄술을 발명한 나라. 맞습니다. 중국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왕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 영토가 동쪽으로는 태평양에서 서쪽으로는 히말라야까지, 북쪽의 광활한 초원에서 남쪽의 열대지방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19세기에 청나라 왕조가 다스리던 인구는요, 무려 4억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난 숫자였어요. 인구만 많았냐? 그것도 아니죠. 당시 중국이 가진 부는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라고 추정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중국,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황제는 하늘의 명, 즉 천명을 받아서 하늘 아래 모든 것, 천하를 다스린다고 믿었고요. 이런 조화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이 거대한 제국을 무려 2000년 넘게 지탱해온 아주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 넘게 굳건했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붕괴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제국의 붕괴를 일으킨 첫 번째 도화선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공격적인 침략이었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어이없게도 아편이었어요. 영국 상인들이 인도에서 만든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 결과 중국 전역에 아편 중독이 마치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청나라 관리가 이걸 막으려고 아편을 싹 다 압수해서 불태워버리니까 영국이 이걸 빌미로 군대를 보낸 거죠. 이게 바로 중국 근대사의 비극, 치욕의 100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에서 진 중국은 결국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훗날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굴욕적인 조약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중국은 항구 5개를 강제로 열어야 했고 그 유명한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죠. 이때부터 중국의 주권은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2차 아편전쟁 때는 프랑스랑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이권을 챙겨갔고 북쪽에선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를 빼앗아갔죠. 그리고 정말 결정타는 1895년에 근대화에 성공한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청나라가 얼마나 약해졌는지가 전 세계에 완전히 까발려지고 말았죠.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건 바깥에서의 공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성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동안 제국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딱 4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우외환. 안에서는 걱정거리가 터지고 밖에서는 재난이 닥쳐온다는 뜻이죠. 밖에서는 서구 열강이랑 일본이 계속 압박해오는데 안에서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내전과 반란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안과 밖 양쪽에서 동시에 얻어맞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의 혼란 중에서도 정말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바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14년 동안 중국 남부와 중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이 내전 때문에 죽은 사람 수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무려 4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4천만 명이요. 이건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도 많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19세기 말 청나라의 무능함과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에 백성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인데요. 이들이 내건 구호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부청 멸량.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나라를 돕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는 뜻이었죠. 이 구호 아래 이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죽이고 철도를 부수는 등 외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청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가 정말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이 의화단의 힘을 이용하면 외세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의화단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서구 8개국에 동시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착각이었어요. 막강한 8개국 연합군이 순식간에 수도 베이징을 점령해버렸고 청나라는 결국 정부 1년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치욕으로 기록됩니다. 밖에서는 얻어맞고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이미 치명상을 입은 청나라 왕조. 이제 더 이상 어설픈 개혁만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마침내 모든 걸 뒤엎으려는 급진적인 변화, 즉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는 순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낡은 유교 사상에 얽매여 있던 기존 엘리트들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47년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서태후가 죽고 황제의 자리는 고작 2살 배기 아기 푸이에게 넘어갑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그냥 공중분해된 셈이었죠. 혁명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혁명의 불길은 정말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한코우에서 혁명가들이 만들던 pop칸이 실수로 뻥 터지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이어진 우창봉기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가 자기들을 지키려고 키운 신식군대마저 반란에 가담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도미노처럼 단 6주 만에 16개 성이 줄줄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제국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2년 2월 12일 6살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를 선언하면서 중국 대륙을 2000년 넘게 지배해온 기나긴 황제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제국의 종말이 곧바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혁명의 성공은 또 다른 거대한 혼돈의 서막을 여는 것에 불과했죠. 혁명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순원은 당시 청나라 군부의 최고 실력자였던 위안스카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황제를 퇴위시키면 새로운 공화국의 초대 총통자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위안스카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배신하고 정적을 암살하고 의회를 해산하면서 끔찍한 군사 독재를 시작합니다. 공화국의 꿈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12년에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했지만 보시다시피 불과 1년 만에 민주주의는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1916년 독재자 이완스카이가 죽자 중심을 잃은 중국은 중앙정부도 없이 각 지역을 차지한 군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군벌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공백 상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자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식인 사회에서는 거대한 지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은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낡아빠진 유교적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문화운동을 이끌었죠. 이들은 민주주의와 과학을 새로운 시대의 깃발로 내세우면서 낡은 유교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성 해방 같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지적 운동의 중심지였던 베이징 대학의 도서관에는 훗날 중국의 역사를, 아니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후난성 출신의 한 청년, 바로 마오쩌둥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붕괴 이후 중국은 더 깊고 어두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젊은 마오쩌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황금시대, 우리의 영광과 찬란함의 시대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중국에 닥쳐올 더욱 격렬하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예고하는 것 같지 않나요? 과연 그의 말처럼 중국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로 우뚝 선다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격동과 기적, 또 수많은 논란으로 가득 찬 현대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는요,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뭐냐면, 과연 한 나라가 정치적인 자유는 꽉 묶어두면서 경제적으로는 역사에 없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대가는 뭘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지금부터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의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덩 샤오핑입니다. 당시 나이가 74이었어요. 이 노련한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마오쩌둥과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실용. 이념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다 라는 비전이었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딱딱하게 굳은 이념 같은 것보다는 실용적인 걸 택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랑 사회를 아예 뿌리부터 뒤집어 엎을 야심찬 계획을 딱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4대 현대화라는 겁니다. 농업, 공업,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죠. 자, 덩샤오핑의 이 개혁이 중국 경제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거지? 하고 말이죠. 말하자면 빛이 강해지니까 그림자도 같이 짙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나와요. 바로 경제특구의 탄생입니다. 덩샤오핑이 당시 잘 나가던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선전 같은 해안 도시에다가 일종의 자본주의 실험실을 만든 거죠.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쏠 테니 마음껏 들어와서 사업하세요 한 겁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뭘 얻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돈과 기술이었죠. 이게 바로 세계를 향한 중국의 창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 개혁의 효과가 정말 바로 나타났어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요. 마오쩌둥 시절에는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집단 농장이었잖아요. 이걸 없애고 농민들한테 이 땅은 당신들이 알아서 경작하세요 하고 권한을 더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 6년 만에 생산량이 무려 60% 넘게 폭증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중국 역사를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굶주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경제의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정치의 문도 좀 열리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이징의 한 벽에는 민주주의의 벽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 웨이징성이라는 전기기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용감하게 제5의 현대화, 바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면서 심지어 자기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개방에는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목소리, 이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정부의 대답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웨이징성을 포함한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개혁의 바람이라는 게 넘어선 안 되는 벽이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1979년에 덩샤오핑이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4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했어요. 경제는 열어줄게. 하지만 공산당이 혼자 다스리는 이 시스템, 이건 절대 못 건드린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돈 버는 자유는 마음껏 누리세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딴소리할 자유는 없습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1989년의 봄입니다. 개혁에 대한 뜨거운 희망이 차가운 좌절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모든 일의 시작은 개혁을 이끌던 지도자 후야오방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순수한 추모의 물결이 어느새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거대한 시위로 커져버린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며 단식 투쟁까지 시작했고요. 베이징의 심장, 천안문 광장은 변화를 바라는 열기로 그야말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바로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6월 4일 새벽, 군인들과 탱크가 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사망자가 수백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뜨거웠던 꿈이 결국 총과 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전 세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죠. 끝없이 밀려오는 탱크 행렬 앞에 어떤 남자가 흰 셔츠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채 맨몸으로 그냥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없는 시민은 거대한 국가 폭력에 맞선 한 개인의 저항을 상징하는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개혁은 멈췄고 국제사회에서는 왕따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덩샤오핑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천안문 사태 때문에 3.9%까지 뚝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이요. 딱 2년 만에 14.2%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2년 당시 87살이었던 덩샤오핑이 직접 남쪽 지방을 돌면서 외친 거예요. 멈추지 마라. 더 대담하게 개혁하고 개방해라 라고요. 그의 이 남순강화가 말 그대로 꺼져가던 중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점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이라고까지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생각해보세요. 1990년에 중국 인구의 80%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였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그 비율이 거의 0%가 된 겁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난에서 탈출한 거죠. 이렇게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초강대국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눈부신 성공의 뒤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약 같은 게 만들어져요. 아주 간단한 거래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사회 안정시켜줄게. 대신 여러분은 우리 공산당이 다스리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자유는 좀 참아줘. 이런 거죠. 끔찍한 혼란과 가난을 겪었던 세대한테는 이게 꽤 괜찮은 거래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중국을 움직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중국의 성장은 정말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오게 됐고요. 금방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됐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억나시죠? 우리 이만큼 잘 산다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자리였고 바로 다음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였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자,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환경오염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죠. 또 후커우라고 불리는 호구 제도는 농촌 출신 사람들을 도시에서 영원한 2등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만리방화벽 같은 감시 시스템, 그리고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그 눈부신 성장을 위해 치러했던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2년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을 때 중국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길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서 중화, 즉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마지막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힘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는 중국의 모델,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서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중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예외적인 사회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